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환희를 안기고 있습니다. 신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2024 AFC 카타르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을 승부차기 혈투 끝에 꺾고 팀을 4강에 진출시켰습니다. 사상 최초의 4강이며 지난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에 이어 인도네시아 축구사에 또 한 번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또 한 번의 기적에 도전합니다.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에서 거둔 성공은 정말 대단합니다. 단순히 지금 대회에서 드러난 표면적 성과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축구는 동남아에서도 한때 최약체로 불릴 정도로 엉망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자국 리그에서 인기 경기에는 4만 명 이상 관중이 들어찰 정도로 축구의 진심인 나라임에도 정작 내실에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던 인도네시아 축구의 지난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 역사를 알면 신 감독이 이룬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축구의 역사부터 조금 살피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본래 아시아 축구계에서 제법 힘을 썼던 국가였습니다. 1938년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네덜란드 식민지인 네덜란드령 동인도라는 이름으로 출전했는데요. 기록상으로는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최초의 아시아 팀입니다. 참고로 독립국 지위를 누리며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첫 번째 팀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초창기 아시아 축구 역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강자였죠. 하지만 그들에겐 자신들의 재능을 살릴 토대가 없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리그가 없었는데요. 수십 년간 세미프로 리그인 갈라타마, 아마추어 리그인 페르세리 카탄이라는 양대 리그로 운영되던 인도네시아 리그는 1994년 프로화가 되어 전국 리그로 치르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경기당 4만 관중이 들어올 정도로 크게 흥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망가지게 됩니다. 각 클럽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운영상 난맥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며 리그의 질과 안정성을 떨어뜨렸습니다. 2008년 인도네시아 슈퍼리그로 새롭게 런칭하여 도약을 도모합니다만 3년 뒤에 2011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내부 권력 투쟁이 발생해 리그가 분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인도네시아 슈퍼리그를 지지하는 측 그리고 반대파들의 리그인 인도네시아 프리미어 리그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축구계가 분열된 이유가 가관입니다. 인도네시아 협회는 재정적 건전성, 시설 확충 및 개선 등 여러 좋은 정책을 따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 축구계에서도 볼 수 있는 클럽 라이센스 제도를 만들어 이를 준수하라는 정책이었는데요. 여기에 상당수의 클럽들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 중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아레마 FC와 페르세바야 소라바야와 같은 인기 클럽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따르지 않는 클럽들을 리그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강경하게 보일지 몰라도 클럽 라이센스를 따르지 않는 팀인 만큼 리그 참가 자격 박탈은 사실 충분히 수긍이 되는 조치였습니다. 그냥 자국 사정에 따라 두 리그로 나뉘어 운영한 게 무슨 문제냐고 물으실 수 있을 듯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그가 두 쪽이 난다는 건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제도 개선을 통해 전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그 나라의 축구가 뜻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같은 시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투자와 장기적 플랜을 통해 발전을 도모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걸은 이유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반발하는 클럽들을 지지하고 나섰거든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정책이 편파적이라며 협회가 내린 결정을 모두 뒤엎게끔 압박하고 직접적인 간섭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계는 결국 피파로부터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피파는 2015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1012그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리그가 분열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대표팀은 물론 클럽팀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시켰습니다. 이 징계는 약 1년 동안 지속되어 인도네시아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신태용 감독 부임 후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는 신 감독을 선임하며 A대표팀을 비롯한 각급 연령별 대표팀 지휘권을 모두 맡겼습니다. 2021년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을 유치한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에게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 감독 부임 전 저렇게 자국 축구판을 엉망으로 만들고도 4강에 가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가 세계적으로 범유행했던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됩니다. 대신 피파는 2023년도에 20세 월드컵을 열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신 감독은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본선 진출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이 인도네시아의 적성국이라는 이유로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터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상호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만큼 최악인데요.
하필 이 이스라엘이 유럽 예선을 뚫고 올라오자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입국 반대 및 대외 보이콧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터진 겁니다.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이 대회를 유치했을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굴복해 대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대회 개막을 앞두고 20세 이하 월드컵이 취소되자 눈물을 흘렸고 신감독도 인터뷰를 통해 착잡한 신경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가 하면 2022년 10월 전 세계를 안타깝게 한 인도네시아 칸주루안 축구장 참사 사고도 신감독의 입지를 크게 위협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한 인도네시아 최고의 인기 클럽 아레마FC와 페르시바야 소라바야의 대결 직후 패배에 분노한 아레마FC 팬들이 경기장에 대거 난입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지 경찰이 지나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관중 난동은 압사사고로 번지고 말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뜻 신감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건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감독을 배후 지원하던 모하메드 이리아완 당시 협회 회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라는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때 신감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밑에서 자신을 돕던 이리아완 회장을 공개 지지하며 팬들에게 양해를 구했는데요. 이게 참사의 슬픔에 빠진 인도네시아인들의 영리를 건드려 신감독마저도 크게 비난받아야 했습니다. 일부 인도네시아 팬들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해시태그로 신태영 아웃이라는 운동까지 벌였을 정도입니다. 축구 감독이니 축구 경기에만 신경 쓰라는 얘기였죠. 이때 회장이 바뀌고 신감독마저 그 옆으로 떠났다면 지금 인도네시아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신감독이 이런 결과를 낸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인 인도네시아 축구계의 적폐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신감독을 향한 인도네시아 팬들의 절대적 지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즐거움이니까요. 인도네시아 축구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갈 일밖에 없다. 내가 감독직을 받아들인 이유다. 인도네시아 축구가 역사를 쓰면서 발전하고 있어 정말 기쁘다. ESPN 아시아가 전한 신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 발전과 관련해 남긴 멘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신감독을 흔히 인도네시아의 히딩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풋볼 보헤미안은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여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신태용 감독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린 신감독이 오기 전 인도네시아 축구계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신감독이 지금 이룬 성과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